평생 식당 일만 하며 여행 한 번 못 가본 저는 며느리의 가족여행이란 말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박살내버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제가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기대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 아니잖아요. 친정엄마랑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어요. 내가 가족이 아니라면 더 이상 희생할 이유도 너희와 같이 살 필요도 없다고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제주도 바다에서 사진 찍으며 웃고 있을 때 저는 그 집을 팔아버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며느리에게 어떻게 시원하게 복수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정옥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일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예요.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5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남편은 10년 전 급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갔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식당 안에서만 살고 있었죠. 손님들이 주문하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또 만들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손은 늘 기름때와 세제로 갈라져 있었고 다리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해뒀죠. 3년 전 아들이 37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4살 어린 회사원 처녀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얌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신혼집 따로 구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우리 돈도 없고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서 그래.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따로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효자구나 싶었죠. 며느리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부부는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제가 살던 서울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30평 되는 아파트라 좀 좁긴 했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는 식당도 정리했어요. 43년 동안 운영했던 식당을 매각한 거죠. 나이도 들고 몸도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손자 손녀 생기면 돌봐야 할 텐데 식당 일까지 하기엔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식당이 좋은 조건으로 팔렸어요. 43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한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았고 입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식당을 팔고 나니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부부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제가 도맡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과 며느리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식당에서 일할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지만 내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어하면 더 살뜰히 챙겨줬죠.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주고 옷도 예쁜 걸로 사다 주고요.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좋아하는 음식 해서 기운 내라고 했죠. 이렇게 3년을 살았어요. 가끔 좁은 집에서 3명이 살다 보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부부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TV 소리도 작게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점점 무심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엔 제가 해준 음식에 고맙다고 인사라도 했는데 이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기만 해요. 빨래나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집에 와서까지 기분 안 좋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도 제 딸 같은 존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3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상을 차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며느리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손도 씻지 않고 바로 식탁에 앉더라고요.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서 우선 저희 둘이서 먼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죠.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가족여행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여행이라니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평생을 식당에서만 살았던 제게 여행은 정말 먼 이야기 같았어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고 아들 키우느라 식당 일하느라 어디 멀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뜬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언제쯤? 며느리가 숟가락을 놓으면서 대답했어요. 제주도로 가려고 해요. 다음 달 중순쯤 한 일주일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제주도라니 제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예쁜 바다와 한라산, 유명한 음식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벌써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뭘 입고 갈까? 어떤 구경을 할까? 맛있는 걸 뭘 먹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죠. 그 순간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아들이 피곤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연아, 밥 먹고 있었구나. 아들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니까 며느리가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제주도 여행 이야기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봤어요. 다음 달이에요, 엄마.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도 저를 생각해서 여행 계획을 세운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저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저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여행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숙소도 괜찮은 곳으로 예약하려고 한다고 했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온통 제주도 생각뿐이었거든요. 50년 넘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예쁜 옷이 눈에 들어오면 혹시 여행 갈 때 입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한테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가져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워낙 여행 경험이 없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요즘 유독 바쁜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요. 아들한테도 제주도에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곳을 구경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아들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족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기다려지는 일이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제주도 바다를 상상해 봤어요.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찍을 사진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며칠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여행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뭘 입고 갈지부터 정해야겠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봤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요. 평생 식당에서 일하느라 작업복이나 편한 옷만 입고 살았거든요. 외출복이라고 해봐야 병원 갈 때나 노인 대학 갈 때 입는 검정색 바지에 무난한 블라우스 정도였어요. 이런 옷으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예쁜 옷을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첫 여행인데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엔 뭘 먹을지 고민했어요. 제주도 하면 흑돼지고기죠?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라봉도 유명하다고 하고 전복죽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평생 집에서 해먹는 음식만 먹다가 처음으로 여행지의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니. 짐은 뭘 싸야 할까요? 옷은 며칠치나 가져가야 하고 세면도구도 챙겨야 하고 생각해보니 캐리어도 없었어요. 여행용 가방이라고는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쓰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며칠 전 노인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박영숙이라고 저랑 나이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아들이랑 며느리랑 제주도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고. 그때 주변에서 듣고 있던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웠죠. 우리 아들은 언제쯤 저를 여행에 데려가 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영숙이가 휴대폰으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예뻤어요. 바다도 파랗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이번엔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자랑할 차례가 왔다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 노인대학 가는 날인데 그때 가서 친구들한테 말해야겠어요. 저도 다음 달에 아들이랑 며느리랑 제주도 간다고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다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매일매일이 설렜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여행 가는 날이 하루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여행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차마 귀찮게 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여행 준비하느라 바쁜 모양이었어요. 저는 혼자서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노트를 하나 꺼내서 여행 준비 목록을 적어봤어요. 옷, 신발, 가방, 세면도구, 상비약. 적다 보니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옷을 사는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사진도 찍을 텐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는 안 되잖아요. 며느리도 예쁘고 젊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어야 옆에 서도 어울릴 거예요. 신발도 새로 사야 할 것 같았어요. 여행지에서는 많이 걸어 다닐 텐데 지금 신고 있는 낡은 운동화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캐리어도 하나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요즘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다들 바퀴 달린 예쁜 캐리어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캐리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계산해 보니
돈이 좀 들 것 같았어요. 옷, 신발, 캐리어까지 사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식당을 팔면서 모은 돈이 있으니까 이럴 때 써야죠. 평생 저만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정말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첫 여행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잘 안 왔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아침엔 어디 가서 뭘 먹고, 낮엔 어디 구경하고, 저녁엔 또 뭘 하고, 이런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노인대학 가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었죠. 제일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서 정리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웃음기가 돌고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한테 여행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인 대학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할까?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 해도 즐거웠죠. 노인 대학에 도착해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벌써 몇 명의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는 순자, 영숙이, 정순이가 앞자리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옥자야, 왔구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정말 그랬나 봐요. 제 표정에서 기분 좋은 게 다 드러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노인 대학 수업은 건강 체조였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음악에 맞춰 체조를 가르쳐 주시는데 평소보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기쁘니까 몸도 따라서 즐거운 모양이었어요. 체조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모여 앉았어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싶었어요. 영숙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졌지? 어디 나들이라도 가고 싶어?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 나 다음 달에 여행 갈 예정이야.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봤어요. 눈이 다들 동그래졌어요. 정순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행? 옥자가? 어디로?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제주도야.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가기로 했어. 일주일 정도 계획하고 있어. 그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다들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특히 영숙이는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자기가 제주도 여행 자랑했을 때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가게 된다니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순자가 부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와, 정말? 옥자 참 좋겠다. 나는 언제 그런 여행 한번 가보나. 영숙이도 덧붙였어요. 아이고, 정말 부럽다. 제주도 진짜 좋더라. 바다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아들이 정말 효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효자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언제 가는데? 며느리도 같이 간다고? 응, 다음 달 중순쯤. 며느리가 계획 세우고 있어. 요즘 바빠 보이더라. 아마 여행 준비하느라 그런가 봐. 친구들이 계속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이런 자랑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번엔 제가 부러움을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옥자, 정말 좋겠다. 나는 아들이 멀리 살아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너는 같이 살면서 여행까지 간다니.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아들이 결혼하고도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고, 이제는 가족 여행까지 계획해 주다니.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부러워하는 말을 했어요. 정말 좋겠어, 옥자야. 사진 많이 찍어와. 제주도 흑돼지 꼭 먹어봐. 정말 맛있다던데. 한라산도 가보고, 바다도 구경하고. 아이고, 상상만 해도 좋다. 친구들의 이런 반응을 보니까 더욱 여행이 기대됐어요. 정말 제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노인 대학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버스에 앉아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오면 오늘 노인대학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녁 시간이 되고 둘이 집에 들어와도 각자 바빠 보여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둘 다 바쁘니까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말해도 되죠. 그 대신 저는 혼자서라도 여행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옷부터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집안일을 다 마치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옷을 사러 가는 거라 설레면서도 조금 떨렸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너무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 쪽으로 가봤어요. 거기에 중년 여성들 옷을 파는 곳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였는데 입어보니까 나이에 맞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돌아보니까 괜찮았어요. 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평생 여행을 안 가봐서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더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신발도 하나 더 보라고 하면서 편한 운동화를 추천해줬죠. 여행지에서는 많이 걸어야 하니까 발이 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화도 새로 샀어요. 하얀색에 은은한 분홍색 라인이 들어간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신어보니까 발에 딱 맞고 정말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로 산 옷을 옷장에 걸어두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주도에서 이 옷을 입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캐리어가 문제였어요.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다가 노인 대학 친구인 박영희가 떠올랐어요. 영희가 예전에 아들과 여행 갈 때 캐리어를 샀다고 했었거든요. 다음 날 영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캐리어 하나 빌려줄 수 있어? 영희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제주도 여행 가는 거지? 내가 며칠 전에 새로 하나 더 샀는데 그거 가져가. 정말 고마웠어요. 영희가 이렇게 흔쾌히 빌려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 영희 집에 다녀왔어요. 캐리어는 생각보다 컸어요. 검정색에 바퀴가 4개 달린 멋진 캐리어였죠. 영희가 직접 끌어보라고 해서 끌어봤는데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더라고요. 영희가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손잡이 높이 조절하는 방법, 자물쇠 꺼는 방법, 안에 짐 정리하는 방법까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집에 와서 캐리어를 제 방 한구석에 놓고 열어봤어요. 안이 정말 넓더라고요. 이 안에 옷도 넣고 세면도구도 넣고 필요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는 매일 조금씩 짐을 준비했어요. 새로 산 옷을 먼저 넣고 속옷이랑 양말도 며칠치 준비해서 넣었어요. 세면도구는 여행용 작은 용기에 따로 담았죠. 상비약도 챙겼어요. 소화제, 두통약, 파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몸이 아플지 모르니까요.
여행지에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매일 캐리어 앞에 앉아서 뭘 더 넣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이것도 가져갈까, 저것도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캐리어를 열어놓고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어서 넣으면서 제주도에서의 하루하루를 상상해 봤어요. 첫날에는 이 옷을 입고, 둘째 날에는 저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곳을 구경할까.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캐리어에 짐을 넣을 때마다 정말 여행을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평생 이런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결혼식 준비할 때도 이렇게 설레지는 않았어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캐리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다고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 캐리어에 뭔가 하나씩 추가하면서 여행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나갔어요. 어느덧 여행을 이틀 앞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 여행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아마 여행 준비 때문에 일찍 퇴근한 게 아닐까 싶었죠. 저녁을 차려놓고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 여행 이야기를 거의 안 했는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봐도 될 것 같았어요.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제주도 숙소는 바다 보이는 곳으로 정했어? 며느리가 잠깐 젓가락을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네, 바다 근처로 잡았어요. 그 말을 듣고 더 기대가 됐어요. 바다가 보이는 숙소라니. 평생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창문만 열면 바다가 보인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몇 박 며칠로 계획한 거야? 비행기 표도 다 샀고? 이번에는 아들이 대답했어요. 6박 7일로 계획했어요, 엄마.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준비가 다 끝났다니 이제 정말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행 경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주도 여행이면 비행기표, 숙박비, 식비, 만만치 않은 돈이 들 텐데 아들 부부한테만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행 경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야겠다고요. 식당을 팔아서 생긴 돈이 있으니까 이럴 때 써야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뽑아 봉투에 넣었어요. 가족 여행 경비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방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연아, 잠깐 시간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서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이 돈 여행 경비에 써. 나도 가는 여행인데 경비를 안 낼 수는 없잖아.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봉투를 받으면서도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제가 가족여행이라고 해서 기대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 아니잖아요. 친정엄마랑 가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뭐라고? 친정엄마랑 간다고? 가족이 아니라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랑 민우 씨랑 친정 엄마랑 셋이서 가족여행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혼자서 설레고, 준비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당황하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제가 준 돈봉투를 들고 말했어요. 이건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기가 막혔어요.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제가 준 돈은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캐리어 정리를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기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 구석에 있는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정성스럽게 넣어둔 옷들, 새로 산 신발, 세심하게 준비한 세면도구들, 모든 게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제가 이 모든 준비를 뭐하러 했던 걸까요?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설레고, 혼자서 꿈꾸고,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서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울음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왜 이제야 말한 걸까요? 왜 저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준 돈은 받아갔을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건지 생각해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혼자서 옷 사고, 신발 사고, 캐리어 빌려와서 짐까지 싸놓고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는데 노인 대학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부러워하던 친구들,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죠? 사실은 저 혼자 착각했었다고, 가족여행이 아니었다고 생각할수록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말을 안 해줬을까요? 제가 혼자 설레고 준비하는 걸 보면서도 왜 아무 말 안 했던 거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저보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여행 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저는 빠져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울다가 지쳐서 잠깐 멈췄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러움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제가 다 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좋은 반찬 해주고, 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런 게 가족이 아니면 뭐예요? 그런데 정작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요. 일만 하는 사람, 돈만 되는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했어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68살의 늙은 노인네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다면, 좋아요. 그럼 정말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겠어요. 식당 팔아서 모은 돈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이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해서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울음을 그치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슬프고 서러운 표정이 아니라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캐리어를 봤어요. 그 안에 정성스럽게 넣어둔 것들. 이제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바빠졌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무서운 꿈이 아니라 시원한 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확고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결심이 확고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을 때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제주도 출발해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아들도 덧붙였어요. 엄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해서 가고. 둘이 짐을 챙기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도 저는 평상시처럼 배웅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일 단정한 옷으로 말이에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차려입어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도 곱게 빗고 립스틱도 발라주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한 것 같았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더 단단해 보이고 결연해 보였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망설이거나 후회하면 안 돼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상가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곳으로 들어갔어요.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나이에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하니까 의외였나 봐요. 아, 그러시군요. 어느 아파트신가요? 저는 우리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말해줬어요. 그분이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곳이네요. 시세도 괜찮고요. 그런데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급한 게 맞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거든요. 빨리 팔고 싶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괜찮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정말 급하시군요. 그럼 시세보다 5% 정도 낮춰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요즘 이 지역 아파트가 인기가 좋아서 급매로 내놓으면 이틀 안에 계약이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될 것 같았어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한 번에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안을 둘러봤어요. 30평 남짓한 이 아파트에서 3년을 살았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들어와서 함께 산 3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3년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 집이 팔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계획은 있었어요. 이미 어젯밤에 다 생각해뒀거든요. 다음날 오후에 부동산 중개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벌써 보러 오겠다는 분이 있어요. 내일 오후에 집 보러 오신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정말 빨랐어요. 하루도 안 되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좋아요. 언제든 괜찮아요. 다음날 집을 보러 온 사람은 30대 젊은 부부였어요. 신혼부부인 것 같았어요. 집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중개사가 말했어요. 조건이 좋아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요, 계약하죠. 그렇게 이틀 만에 집이 팔렸어요. 정말 빨랐어요. 잔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고 이사는 그때까지 나가기로 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원하면서도 조금은 서글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계약이 끝나고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후련했어요. 평생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집은 팔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해 온 게 있었어요.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좋다고 했던 제주도, 제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이제 진짜로 가보는 거죠. 노인 대학 친구 중에 제주도에 친척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박영희였나? 아니면 김순자였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영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영희야, 나 좀 급한 일이 있는데 혹시 제주도에 아는 사람 있다고 했지? 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주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간단히 말했어요. 사정이 좀 생겨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혹시 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영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내 조카가 제주도에서 부동산 일해. 한번 연락해 볼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 것도 인연인가 봐요. 그럼 좀 부탁해 봐. 나 혼자 살 작은 집 하나면 돼. 영희가 바로 조카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1시간 후에 영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옥자야, 다행히 괜찮은 집이 하나 있대. 바다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 조건을 물어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월세도 적당하고 깔끔한 원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어요.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서울 집이 팔린 돈이 있으니까 전세로 계약해도 될 것 같았고요. 이틀 후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영희 조카가 모든 걸 대신 처리해줘서 서울에 있으면서도 계약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거든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예약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더라고요. 언제쯤 이사 예정이세요? 이틀 후면 돼요.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라고 하니까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봐요. 짐은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예요. 예약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살면서 쌓인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개인용품,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들 정도. 나머지는 다 두고 가기로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물건들도 정리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도 어디 갈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친정으로 가든 다른 집을 구하든 그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옷장을 정리하면서 새로 산 여행용 옷이 보였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감색 치마. 이제 다른 목적으로 입게 될 것 같네요. 제주도에 가서 입으면 되겠어요. 이삿짐을 싸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구들, 안방에 있는 침대, 부엌에 있는 냉장고, 모든 게 제가 산 거였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새로 장만해 준 거였죠. 이제 이것들과도 작별해야 해요. 이삿짐 포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3년 동안 정들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어요. 침대는 이미 정리해뒀거든요.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이 기대됐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온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가 가져갈 짐은 많지 않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가는 거니까요. 짐을 다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집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함께 놓았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집은 팔렸고 새 주인이 내일 들어온다. 너희들 짐은 그대로 놔뒀으니까 어서 치워라.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편지를 쓰면서도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껐어요. 당분간은 연락받기 싫었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정착하고 나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란 바다와 푸른 산, 평생 꿈꿔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주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람이 불었는데 서울과는 전혀 다른 바람이었어요. 짠 내음이 나면서도 상쾌한 바람. 이게 바다 바람이구나 싶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진짜 다른 세상 같았어요.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 대신 낮은 집들과 넓은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라산도 보였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산이 실제로 눈앞에 있다니 웅장하면서도 포근해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제주도에 온 걸 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분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머님,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해요. 좋은 곳 오셨네요. 여기 공기 좋고 사람들도 정 많아요. 잘 사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반겨주시다니.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이었어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깔끔하고 아늑했죠. 창문을 열면 제주도 특유의 돌담과 작은 정원이 보였고 멀리 바다도 살짝 보였어요. 이삿짐을 풀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공간. 평생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동네를 둘러보러 나갔어요. 골목길이 참 아기자기했어요. 서울의 복잡한 길과는 전혀 달랐어요.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슈퍼마켓도 있고 카페도 있더라고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생활용품을 조금 샀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새로 이사 왔다고 하니까
동네 구경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함이 제주도의 매력인가 봐요. 집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는 거였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입맛에 맞게.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창문을 열고 제주도의 밤바람을 느끼면서 차를 마셨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는 게 즐거웠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닷가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바다를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 TV로만 보던 그 바다가 제 눈앞에 있다니.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래사장을 걸으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셋째 날 저녁에 휴대폰을 켜니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팔린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휴대폰을 귀에서 떼야 할 정도였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어요.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 같았죠.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며? 그런데 왜 내 집에서 살고 있었니? 너네 가족한테 가서 살아라.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었어요. 이어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있어. 너희도 너희 가족이랑 살아라.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 번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껐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갔어요.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일상. 모든 게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바닷가 산책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래사장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파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점점 친해졌어요. 슈퍼 사장님은 이제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옆집 할머니도 가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시곤 했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였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울에 있는 노인 대학 친구 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옥자야, 너 요즘 연락이 안 되더라. 무슨 일이야? 제주도 여행은 잘 다녀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제주도 여행.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순자야, 나 지금 제주도에 있어. 여행이 아니라 이사 왔어. 순자가 깜짝 놀라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이사를 갔다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저는 차근차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일, 제가 집을 팔고 제주도로 온 일까지 다 이야기해 줬어요. 순자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옥자야. 정말 속상했겠다. 그런데 잘했어.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 순자가 제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더 든든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순자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옥자야, 너 아들하고 며느리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인데? 동네에서 들은 건데 걔네들이 친정집에 가려고 했대. 그런데 친정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야. 정말 의외였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안 받아줬다니. 그럼 어디서 살고 있는 걸까요?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결국 동네에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들어갔단다.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고, 한편으로는 글쎄요, 딱히 미안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일이니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챙겼던 친정엄마가 정작 어려울 때는 안 받아주는 거네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순자가 덧붙였어요. 아들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엄마 어디 갔는지 물어본다던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너 연락받을 거야? 아니, 당분간은 연락 안 받을 거야. 내가 왜 연락받아야 해?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순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그런 소리 해놓고 이제 와서 찾는다고? 참 뻔뻔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일이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가 저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찾는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죠. 바닷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여기 자주 오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에요. 복잡한 일 다 잊고 편히 사세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이제는 복잡한 일 다 잊고 편히 살아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간단히 해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헌신했는데 결국 저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저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겠어요.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주도에서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제주도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매주 다른 곳을 구경하러 다니는 게 제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첫 번째 주에는 성산 일출봉에 갔어요. 일출을 보러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갔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두 번째 주에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다녀왔어요.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고 어리목 코스로 가볍게 등산했는데 공기가 정말 맑더라고요.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시간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세 번째 주에는 서귀포 천지연 폭포와 정방 폭포를 구경했어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폭포 앞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오랜만에 찍는 사진 속 저는 참 밝아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애월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했어요. 택시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달리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을 봤는데 정말 그림 같았죠. 협재 수욕장에서는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조개껍질도 주워봤어요. 어제는 우도에 다녀왔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서빈백사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도 봤죠.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주도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은 매일이 새롭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여기서는 오늘은 어디 가볼까,
내일은 뭘 해볼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져서 이제는 함께 시장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셔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잘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노인 대학 친구들도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요. 다들 부러워하면서 자기들도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고 해요. 언제든 오라고 했죠. 6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내 자신을 잃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내일은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네, 옥자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자신을 희생하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헌신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할 때 빛을 발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이자 자기 보호일 수 있습니다. 옥자님의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 모두도 스스로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자존감과 존중으로 나를 지켜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옥자님께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